윤초아의 작은 집은 바다와 약초 냄새가 뒤섞여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갓 따온 약초를 손질하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할머니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서두르라고 했지만 집안에는 당장 내일 먹을 쌀을 살 돈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평화를 깬 것은 우악스러운 사채업자의 발소리였다. 그는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병원비로 빌려간 돈을 당장 갚으라며 고함을 쳤다. 일주일 주겠소. 그때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 집이고 뭐고 다 내놓을 줄 아시오. 그의 협박에 늙은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떨었고 초아는 할머니의 앞을 막아서며 굳은 표정으로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다음 날 기적처럼 혹은 악마의 장난처럼 좁은 시골 마을의 골목길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셀레스티얼 호텔 그룹의 최서희 회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초아의 절망적인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거만하면서도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내놓았다. 내 아들과 결혼해주면 자네 할머니의 빚은 물론이고 평생의 치료비까지 모두 대주겠네. 최 회장의 아들 한지혁, 그는 1년 전 의문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병상에 누워있는 비운의 천재 CEO였다. 살아있는 시체와 결혼하라니 그것은 초아의 미래와 영혼을 통째로 팔아넘기라는 말과 같았다. 최 회장은 마치 초아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 이유를 설명했다. 유명한 무속인이 특정 해와 시에 태어난 강한 흑의 기운을 가진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야만 가문의 운세와 아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예언했다는 것이었다. 약초를 만지며 땅의 기운과 함께 살아온 초아는 그 예언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여자였다. 초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할머니의 위태로운 생명 앞에서 그녀의 꿈과 미래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희생으로 가족을 구할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렇게 그녀의 운명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되어 버렸다. 결혼식은 서울에 위치한 셀레스티얼 호텔의 VIP 병실에서 치러졌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초아는 단정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객이라고는 앰뷸런스에 실려온 그녀의 할머니와 눈물 짓는 어머니, 그리고 차가운 얼굴의 최서희 회장뿐이었다. 축복의 말 대신 기계의 단조로운 신호음 소리가 방안을 채우고 있었다. 신랑인 한지혁은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닫힌 눈. 그는 마치 동화 속의 저주받은 왕자처럼 비현실적으로 잘생겼지만 그의 몸에서는 어떤 생명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변호사가 주례가 되어 결혼 증명서를 내밀었고 초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며느리이자 식물인간의 아내가 되었다. 최 회장은 그녀의 서명이 끝나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다. 그녀의 눈에는 초아를 동정하는 기색은커녕 쓸모있는 장기말을 얻은 자의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였다. 초아는 병실에 홀로 남아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이 숨쉬는 시체와 함께 자신의 모든 미래를 묻어야 했다. 그녀의 인생은 끝났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매일 밤 저 굳게 닫힌 눈꺼풀이 열리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비밀과 잔인한 시련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병실의 고요함이 마치 폭풍전야처럼 그녀의 주위를 무겁게 감싸고 있었다. 결혼식 아닌 결혼식이 끝나고 윤초아는 병실이 아닌 거대하고 음울한 한시 가문의 저택으로 옮겨졌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한지역의 침실과 바로 연결된 작은 겹방이었다. 최서희 회장은 그녀를 며느리가 아닌 아들을 돌볼 비싼 간병인처럼 대했다. 그녀는 초아에게 지역의 밤시중을 드는 것을 포함한 까다로운 규칙들을 나열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날 밤 초아는 낯선 방에서 홀로 잠을 청해야 했다. 육중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있는 시체인 남편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밤새 뒤척였다.
간호사의 교대 시간이 되기 전 그녀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조용히 지역의 침실로 들어갔다. 방 안은 각종 의료기기들이 내뿜는 차가운 불빛과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초아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마른 이마를 덮고 있는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리고 물수건을 적셔 잠든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불쌍하고 잘생긴 남자를 바라보며 자신과 같은 희생자라는 동질감을 느꼈다. 그의 굳게 닫힌 눈꺼풀 아래에는 어떤 꿈들이 갇혀 있을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뺨을 스치는 순간 그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그것은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의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상대를 꿰뚫어 볼 듯이 날카롭고 이성적인 불꽃이 이글거리는 살아있는 자의 눈빛이었다. 초아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식물인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뼈를 부술 듯한 강력한 힘이었다. 소리 지르면 죽는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성대에서 극혀 나오는 듯한 거칠고 상아한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위협이 담겨 있었다. 초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남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유령이거나 혹은 악마였다. 그는 그녀의 귀에 대고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구냐? 넌. 누가 보냈지? 내 계모가 뭘 원하나? 말해. 그는 그녀가 최서희 회장이 보낸 첩자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초아는 공포에 질려 떨며 간신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의 빚, 무속인의 예언, 그리고 강제로 팔려온 자신의 처지를.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이후 초아의 밤은 지옥으로 변했다. 그는 매일 밤 하인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유령처럼 깨어났다. 그리고 아침이 오기 전까지 그녀를 잔인하게 신문하고 괴롭혔다. 그는 그녀에게 저택의 구조를 그리게 하거나 낮 동안 가족들이 나눈 대화를 모두 보고하게 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그는 그녀의 할머니를 들먹이며 그녀를 협박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문이 아닌 영혼을 갉아먹는 심리적인 고문이었다. 낮 동안 그녀는 헌신적으로 식물인간 남편을 돌보는 순진한 시골 아내를 연기해야 했고, 밤이 되면 그 남편에게 스파이 혐의를 받는 죄수처럼 취조를 당해야 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이라는 감옥 안에 또 다른 비밀의 감옥을 품고 있는 이중의 죄수였다. 하지만 초아는 그의 잔인함 속에서 아주 희미한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깨어나 움직이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는 듯했다. 그의 이마에는 늘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잠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괴롭히는 포식자였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부상당한 짐승이기도 했다. 한지영 역시 혼란스러웠다. 그는 지난 1년간 자신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복수만을 꿈꿔왔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난 이 시골 계집은 그의 계획이 없던 가장 큰 변수였다. 그는 그녀를 파괴하기 위해 혹은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가혹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녀는 부서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존엄과 슬픔이 있었다. 동이 트기 직전 그는 언제나처럼 그녀에게 마지막 규칙을 상기시켰다. 매일 밤 너는 내 것이다. 매일 낮 너는 식물인간, 남편을 둔 헌신적인 아내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마디의 말실수라도 하는 날엔 네 소중한 할머니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는 말을 마치고 다시 살아있는 시체처럼 침대 위로 몸을 뉘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간호사가 회진을 위해 방으로 들어왔다. 초아는 밤새 겪은 공포를 감추고 슬픔에 잠긴 가련한 아내의 가면을 다시 얼굴에 썼다. 그녀는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이제는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포식자로 보이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단순한 희생이 아닌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 있었다. 한시 가문에서의 낮 시간은 또 다른 종류의 지옥이었다. 윤초아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보이지 않는 눈들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휴대폰은 사모님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구실 아래 압수되었고 저택의 하인들은 깍듯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언제나 차가운 감시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이곳은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예술품으로 채워진 거대한 금박 감옥이었다. 최서희 회장의 아들이자 한 지역의 이복 형제인 한지성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그는 집안에서 마주칠 때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어이, 무당이 점지해준 복덩이. 아직도 흙냄새가 나는 것 같군. 네가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줄 착각하지 마. 넌 그저 식물인간의 임시 간병인일 뿐이니까. 그의 조롱은 저급하고 직접적이어서 초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던 어느 날 최서희 회장이 초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인자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초아에게 차를 권했다.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초아의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지역의 장기적인 치료와 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라며 법적 아내이자 보호자인 그녀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 우리 지역이를 위한 일이란다. 얘야. 이런 복잡한 건 어른들에게 맡기고 넌 서명만 하면 돼. 최 회장은 상냥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초아는 법에 대해 잘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녀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교활한 덫이었다. 초아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순진하고 무지한 시골 처녀의 가면을 쓰기로 했다. 그녀는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는 너무 무식해서 이런 어려운 서류들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모르는 서류에는 절대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저희 집안과 예전부터 알던 변호사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결정해도 될까요?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무지함을 핑계로 한 합리적인 요구에 최 회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위하는 척하는 시어머니가 그 정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최 회장은 초아의 영악함에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유지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초아는 위험한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그날 밤 지역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고 예민했다. 그는 초아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내 계모와 만났더군. 뭘 제안했지? 무슨 서류에 서명했어? 전부 말해.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초아는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수상한 서류의 내용과 자신이 무식한 척하며 시간을 벌었던 과정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역은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최 회장의 교활한 함정에 쉽게 넘어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당찼다. 처음으로 그의 철저한 불신의 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최소한 멍청한 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쓸모있는 말이 될지도 몰랐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내일 변호사가 바쁘다고 말해. 하지만 서류를 열심히 이해해보려고 노력 중이라고도 덧붙여. 시간을 더 벌어. 그것은 더 이상 고문관의 신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령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첫 번째 전략적 지시였다. 초아는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끔찍하고 비밀스러운 전쟁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 기묘한 목적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윤초아는 낮 시간 동안 한 지역을 돌보며 그의 상태가 겉보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간호사가 주사하는 정맥주사제 성분을 몰래 확인한 그녀는 그 안에 고용량의 신경안정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최서희 회장이 그의 의식을 억지로 억누르기 위해 그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창백한 피부와 아무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은 그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저택의 뒤편에는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작은 온실이 있었다. 초아는 소일거리 삼아 꽃을 가꾸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곳을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약초밭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향에서 할머니에게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여 해독작용이 뛰어난 엉겅퀴와 기력을 보강하는 인삼,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캐모마일 등을 정성껏 길렀다. 매일 밤 그녀는 그 약초들을 정성껏 따려 따뜻한 차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그에게 먹이느냐였다. 그녀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그의 입술이 마르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약초차의 적신 부드러운 거즈를 그의 입술에 계속해서 축여주었다. 그것은 아주 느리고 미미한 양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의 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날 밤 지역은 평소와 다른 향기를 맡고 즉시 그녀를 추궁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나한테 뭘 먹이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가 최 회장의 명령을 받고 자신을 독살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초아는 침착하게 약초의 효능에 대해 설명했다. 독소를 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차예요. 당신의 몸은 너무 약해져 있어요. 이건 당신을 돕기 위한 거예요. 그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에서는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자신의 몸에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했다. 밤마다 그를 짓누르던 극심한 피로감이 조금씩 가셨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이상한 약초차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끔찍한 일이 터졌다. 최 회장이 그의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을 의심하여 주치의에게 신경안정제의 양을 2배로 늘리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날 밤 강해진 약물은 그의 몸에서 격렬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지역은 갑자기 온몸에 끔찍한 경련을 일으키며 발작하기 시작했다. 침실의 모든 의료 모니터가 경고음을 울리며 미친 듯이 깜빡였다. 초아는 겁에 질렸다. 여기서 의사를 부르면 그의 비밀이 탄로나고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만 했다.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할머니에게서 배운 모든 민간요법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그의 경직된 팔다리를 필사적으로 주무르고 혈도를 눌렀으며 강하게 농축한 해독, 약초즙을 그의 입에 조금씩 흘려넣었다. 발작 속에서 지역은 더 이상 밤의 포식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연약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무의식 속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녀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것은 위협이 아닌 생존을 위한 간절한 애원이었다. 초아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죄수가 아닌 그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그의 발작은 마침내 멎었다. 그는 탈진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아침의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밤새 그를 간호하다 지쳐 의자에 기대 잠들어 있는 초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마른 입술이 그녀가 밤새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지역의 얼음 같던 심장에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그가 그토 애엔 경계하고 괴롭혔던 이 여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다. 그의 불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는 압도적인 고마움과 그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깊은 연민과 애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때 그녀를 위협했던 그의 손이 이제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아주 조심스럽게 부서지기라도 할 듯 부드럽게 쓰다듬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날 밤의 발작이 지나간 후 한 지역의 침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이전에 가시 돋친 긴장감과는 다른 무겁지만 어딘가 친밀감이 느껴지는 침묵이었다. 한 지역은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윤초아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그를 간호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밤의 포식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은 상처를 입고 어둠 속에서 홀로 신음하는 가여운 존재일 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간호하다 지쳐 침대 옆 의자에서 잠든 초아의 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지난 1년간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 순진한 시골 처녀는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목격하고도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구해냈다. 그는 결심을 해야만 했다. 그녀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녀를 믿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믿지 않고 이대로 혼자 싸우기에는 그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다. 그는 초아의 잠든 얼굴에서 그 어떤 계산이나 악의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길고 외로웠던 전쟁에 처음으로 동맹을 들이기로 결심했다. 초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지역은 맑은 정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잠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윤초아.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은 혼수 상태가 아니며 지난 1년간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1년 전의 사고는 고의적인 독살 시도였으며 자신은 범인을 찾기 위해 식물인간 행세를 해왔다는 것을, 범인은 내 계모 최서희 회장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그녀는 자신의 아들 지성이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여자니까.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초아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 최 회장의 시험, 한지성의 조롱, 그리고 지역의 밤의 고문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녀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졌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그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혼란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분노와 명료한 목적의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토록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홀로 해온 이 남자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당신을 돕겠어요. 그녀의 대답에 지역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두운 세계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부부도 가해자와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둔 비밀을 공유한 완벽한 공범이자 동맹이었다. 그날 이후 지역은 초아에게 자신의 계획을 조금씩 공유하며 그녀에게 작은 임무들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낮 동안 저태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초아는 그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순진한 시골 처녀 행세를 하며 하인들의 대화를 엿듣고 최 회장과 한지성의 동태를 살폈다. 그녀의 순수한 외모와 어수룩한 행동은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완벽한 무기였다. 초아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체스게임의 중요한 말이 되어 자신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지역은 밤마다 그녀의 보고를 받으며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영리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그녀의 모습에 감탄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녀가 자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유일한 열쇠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밤의 침실은 더 이상 고문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작전 본부가 되었다. 갇힌 침대의 남자와 갇힌 저택의 여자,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연약해 보이는 두 사람은 이제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위험한 반격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윤초아와 한지역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시작되면서 거대한 저택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변했다. 낮 동안 윤초아는 이 거대한 전쟁터의 가장 유능한 스파이였다. 그녀는 순진한 시골 처녀의 가면을 쓴 채 정원을 가꾸고 하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는 최서희 회장의 철저한 감시망에 균열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그녀는 특히 말이 많고 젊은 하녀와 친해졌다. 그녀는 고향 이야기나 약초에 대한 지식을 나누며 하녀의 환심을 샀고 그 대가로 집안의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조금씩 얻어낼 수 있었다. 최 회장이 밤마다 서재에서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한다는 것, 회사의 공식적인 재무 고문이 아닌 낯선 남자가 주기적으로 저택을 방문한다는 것, 그리고 최 회장의 개인 서재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금기의 공간이라는 사실까지. 매일 밤 초아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들을 지역에게 보고했다. 지역은 그녀가 가져온 사소한 정보의 조각들을
날카로운 전략가의 시선으로 꿰뚫어보며 거대한 음모의 그림을 맞추어 나갔다. 그리고 그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비밀 휴대폰을 이용해 바깥 세상에 있는 자신의 유일한 충신, 강 실장에게 이 정보들을 전달했다. 강 실장은 지역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그의 오른팔이었던 인물이었다. 지역의 지시를 받은 강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그는 저택을 드나드는 의문의 재무고문의 뒤를 캤고 그가 유령 회사를 전문으로 만드는 자금 세탁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초아와 지역 그리고 강 실장으로 이어진 보이지 않는 첩보망은 최서희 회장의 검은 제국을 조금씩 옥죄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아는 저택의 복도에 걸려있던 고가의 그림이 미묘하게 다른 질 좋은 복제품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 지역은 강 실장에게 최 회장이 관리하는 TK문화재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최 회장은 재단의 이름으로 미술품을 사들인 뒤 그것을 몰래 팔아치워 해외의 비밀 계좌로 빼돌리고 그 자리에는 값싼 복제품을 걸어두는 방식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왔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찬탈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기 전에 값비싼 구명보트를 미리 챙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그녀가 처음부터 지역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초아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였는지를 실감했다. 한 번은 그녀가 최 회장의 서재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몰래 잠입했다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최 회장에게 들킬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커튼 뒤에 숨어 자신의 심장 소리가 최 회장에게 들릴까봐 숨을 죽여야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역의 앞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에 떨었다. 지역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다. 그들의 밤은 더 이상 단순한 작전 회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의지처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바닷가, 마을의 소박한 삶과 약초의 향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공유된 위험과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강 실장에게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최 회장이 해외 비밀 계좌에 거액의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2주 뒤 날짜로 가짜 이름의 전세기를 예약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역을 처리한 뒤 횡령한 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증거를 수집할 시간은 없었다. 그들의 마지막 반격을 준비해야 할 때였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들의 운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방안을 울렸다. 강 실장이 전해온 2주라는 시간은 윤초아와 한지혁의 머리 위를 맴도는 사형 선고의 시계추와도 같았다. 최서희 회장이 마지막 수를 두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지만 그들은 그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격해올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밤은 이제 더 이상 달콤한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아닌 초조함과 긴장감으로 가득 찬 작전회의가 되었다. 그리고 최 회장의 공격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온 가족을 자신의 서재로 불러 모았다. 그 자리에는 병상에서 막 회복한 유약한 성격의 한 회장 지역에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 회장은 슬픔에 잠긴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흘리며 지역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매수한 의사가 작성한 거짓 진단서를 내밀었다. 지역의 뇌 활동이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생명 유지는 무의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고통받는 아들을 이제는 편히 쉬게 해주자며 이틀 뒤 공교롭게도 지역의 사고 1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에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자비의 탈을 쓴 완벽하게 설계된 살인 계획이었다. 가족들은 그녀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한 회장마저도 비통한 표정으로 그녀의 고통스러운 결정에 동의하고 말았다. 초아는 절망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뿐이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며느리를 연기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만
머릿속은 어떻게 이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멈출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역의 침실에는 절망적인 공기가 감돌았다.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준비했던 주주총회에서의 반격 계획은 이제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지혁은 차가운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그 여자는 나를 곱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마지막 정맥 주사에게 분명 치명적인 독약을 섞어 넣겠지. 부검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도록.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이 저택을 탈출하거나 아니면 남아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하거나. 하지만 지역의 몸 상태로 탈출은 불가능했고 도망자가 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초아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망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겨야 해요. 그녀가 파놓은 함정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녀가 자신의 범죄 현장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초아의 대담한 제안에 지역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들은 남은 48시간 동안 자신들의 목숨을 건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지역은 비밀 휴대폰으로 강 실장과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TK그룹의 유일한 우군인 이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진실을 알리고 최 회장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기로 한 바로 그 시각에 한 회장과 변호사를 데리고 자신의 병실로 들이닥치라고 지시했다. 가장 위험한 역할은 초아의 몫이었다. 그녀는 최 회장이 준비할 독극물 주사액을 미리 준비한 무해한 포도당 용액으로 바꿔치기 해야만 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방 안의 화분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목숨을 건 임무였다. 운명의 날 밤이 되었다. 초아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 회장이 보관해둔 독극물 주사액을 빼돌려 똑같이 생긴 포도당 용액으로 바꿔치기 하는데 성공했다. 이제 이것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최 회장이 예상보다 일찍 움직이고 있었다. 초아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손에 독극물 주사액을 든 채 텅 빈 복도 한가운데에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말았다. 복도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윤초아는 손에 든 독극물 주사액병을 등 뒤로 감춘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최서희 회장은 그녀가 숨어있는 바로 앞을 지나 한 지역의 병실 쪽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한 하녀가 다급한 목소리로 최 회장을 불렀다. 그 짧은 순간에 소란이 초아에게는 구원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움직여 병실로 돌아와 독극물이 든 병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무해한 포도당 용액을 챙겼다. 운명의 시간이 되었다. 지역의 병실에는 최서희 회장과 한지성 그리고 매수된 주치의가 들어와 있었다. 한 회장 역시 비통한 표정으로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초아는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긴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방 안의 공기는 죽음의 무게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주치의는 형식적인 검진을 하는 척하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최 회장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하며 지역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녀는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아들을 떠나보내는 비통한 어머니를 연기했다. 지역아, 이제 그만 고통받고 편히 쉬렴. 그녀는 생명 유지 장치의 메인 스위치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위치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방 안의 모두의 심장을 멎게 하는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손, 당장 치우시지. 의부서머니. 모든 것이 정지했다. 목소리는 분명 침대 위에서 들려왔다. 식물인간 상태였던 한지혁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안고 있었다. 그의 굳게 닫혔던 눈은
이제 얼음처럼 차가운 불꽃을 내뿜으며 최서희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한지성은 비명을 질렀고 주치의는 유령이라도 본 듯 뒤로 나자빠졌다. 최 회장의 얼굴은 거짓 슬픔에서 순수한 공포로, 그리고 이내 흉측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활짝 열렸다. 지역의 충신인 이 이사와 변호사들, 그리고 강 실장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뒤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의 한 회장이 서 있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짜놓은 완벽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지역은 침대에 앉은 채였지만 그에게서는 방 안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지배자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이 스위치를 끄려고 하셨습니까? 지역이 싸늘하게 물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비로운 마지막 약을 투여할 생각이었겠죠. 그는 간호사 테이블 위에 놓인 포도당 용액병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건 진정제가 아닙니다. 제 아내가 미리 성분 검사를 의뢰했죠. 염화칼륨. 사망 후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초아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이 숨겨두었던 진짜 독극물 주사액과 그 성분 분석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강 실장은 태블릿 PC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던 초소형 카메라의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최 회장이 주치에게 독극물을 건네며 살인을 지시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 회장은 발악하며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겁에 질린 한지성이 울부짖으며 모든 죄를 어머니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변호사들의 지시에 따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최 회장과 한지성, 그리고 주치의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이 집의 여왕이었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발악하는 죄수처럼 비참하고 추했다. 악인들이 모두 사라진 병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1년간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지혁은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침대 위로 몸을 기댔다. 한 회장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지역의 시선은 오직 초아에게만 향해 있었다. 초아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이 그 모든 역경을 함께 이겨낸 전우처럼 굳게 서로를 마주 잡았다. 창밖으로 길었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새벽의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서희 회장 모자의 끔찍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진 후 셀레스티얼 호텔 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폭풍의 중심에서 1년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한지혁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냉철한 카리스마로 그룹을 지휘하며 위기를 수습해 나갔다. 대중들은 비극을 딛고 귀환한 젊은 황제의 모습에 열광했다. 윤초아의 삶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 갇힌 가련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CEO의 생명을 구하고 거대한 음모를 밝혀낸 용감한 아내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을 받았다. 그녀를 감시하던 하인들은 이제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그녀를 대했다. 하지만 이 모든 외부의 변화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을 느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전쟁이 끝난 지금 그녀와 한지혁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계약은 이행되었고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일까? 그녀는 차마 그에게 먼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혁이 그녀를 자신의 침실로 불렀다. 그곳은 그녀의 끔찍한 고문이 시작되었던 악몽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방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차가운 의료기기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느낌의 가구들과 은은한 조명이 채워져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병실이 아닌 아늑하고 편안한 한 남자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지혁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먼저 그녀에게 사과했다. 내가 당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저기 보낸 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시험하고 상처 입혔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고백했다.
최 회장의 함정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지혜, 약초차를 끓여주던 그녀의 조용한 친절함, 그리고 발작하던 자신을 밤새 지켜주었던 그녀의 용감함까지, 그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의 어두운 세계에 그녀가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고 말했다. 나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당신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해준 겁니다, 초아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초아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처음에는 그를 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에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상처를 보게 되면서 그를 연민하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그 연민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은 사랑으로 변해버렸다고. 나는 셀레스티얼 그룹의 CEO를 사랑하게 된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부서지기를 거부했던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녀의 고백에 지역은 주머니에서 낡은 결혼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녀의 눈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렸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과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계약에 묶인 아내가 아닌 나의 진짜 아내, 내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청혼이었다. 강요와 거래가 아닌 온전한 사랑과 존중을 담은. 초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그들의 진짜 첫 키스였다. 모든 거짓과 상처를 씻어내고 두 개의 영혼을 하나로 묶는 진정한 사랑의 서약이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그들의 방 안으로 새로운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윤초아의 고향 바닷가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의 할머니는 한 지역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고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낡고 허름했던 약초 가게는 이제 TK그룹의 투자를 받아 현대적인 연구시설을 갖춘 어엿한 허브 농장으로 변모했다. 지긋지긋했던 빛과 절망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기억이 되었다. 초아의 삶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TK그룹 총수의 아내라는 이름에 갇혀 지내지 않았다. 그녀는 저택에 버려졌던 온실을 최첨단 약초 연구소로 개조하여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전통 허브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일에 매진했다. 지역은 그녀의 꿈을 존중하고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지역 역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차가운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업무가 끝나면 온실로 와 흙냄새를 맡으며 초아와 함께 약초를 가꾸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다. 그의 얼굴에서는 딱딱한 가면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변화는 5년 전 절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재활치료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지역은 초아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와 싸우기로 결심했다. 재활 과정은 여전히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초아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땀을 닦아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수개월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지역이 보조장치와 평행봉에 의지해 자신의 의지로 떨리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그것은 완벽한 걸음이 아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정한 단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은 지난 5년간 그를 짓눌렀던 절망의 무게를 이겨낸 위대한 승리의 증거였다. 초아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지역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평행봉에 몸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울고 웃었다. 그들의 진짜 치유는 육체의 회복이 아니었다. 지역은 복수심과 고독이라는 마음의 병에서 치유되었고 초아는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상처에서 벗어났다. 그들의 사랑이야말로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치료제였던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들이 함께 가꾸는 온실에서 끝을 맺는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오후, 지역은 휠체어에 앉아 초아와 함께 새로 심은 약초의 어린 싹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만약 영원히 완벽하게 걷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신만 곁에 있다면 나는 괜찮아. 초아는 미소를 지으며 흙 속에서 갓 돋아난 새싹을 향해 뻗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 햇살처럼 따뜻했다. 나에게 당신은 어둠 속에서 다시 싸우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가장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그들이 함께 키워낸 새로운 생명 위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고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희망의 증거였다.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